안녕하세요. 저는 한복희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되었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마음은 하소연과 다짐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오래 참았고, 너무 많이 침묵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누군가의 명절 밥상 위에 놓인 마음 한 숟갈쯤은 덜어낼 수 있겠다고 믿습니다. 이건 돈 이야기 같지만, 결국 사람 이야기이며 가족이라고 부르던 관계를 다시 배우게 된 늦은 공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 박선우와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손끝이 트도록 일했고 겨울이면 고무장갑 안에 천장갑을 둘러 끼워도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라면 박스에 영수증을 모아 계산대를 닫던 밤이면 하루치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아들 1명, 진수. 그 아이가 잠들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내일도 일어나요라고 말하던 작은 목소리가 삶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새벽 알람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안심시키려 했고 저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혼자 남은 밤, 빈방의 공기는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선반에 놓인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 모아둔 예금과 전세보증금, 그리고 남편이 적어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복희야, 이 집은 내가 지켜라. 집은 벽돌이 아니라 너의 세월이다. 그 한 줄이 제 마음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수가 장성했고 서지연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인사하던 날 따뜻한 눈빛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김치통을 채워보냈고 겨울엔 내복을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 한 가정을 이루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제 등을 펴주었습니다. 결혼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행 서류가 복잡하니 잠시 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잠깐이라고 말했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속도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심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믿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우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등기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 제 이름은 사라지고 며느리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는 엄마, 걱정하지 마요. 금방 정리돼요라고 했지만 그 말은 공중에서 빨리 식는 김처럼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등기부를 밀어넣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쯤 거실 시계 초침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너희 자리가 옮겨지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낯선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단단한 표정으로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잠시 계세요. 저희가 정리되면 모실게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의 슬리퍼가 비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발등까지 비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발로 집을 나섰습니다. 빗물이 코끝에 닿았고 바람은 낯선 길의 방향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길었습니다. 복도에서 살짝살짝 들리는 바퀴 소리, 간호사의 낮은 속삭임, 그리고 누군가의 얕은 신음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맡에 손을 얹자 낡은 매트리스 스프링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 가로등은 비를 통과해 바닥에 노란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보고 있으니 세상이 저만치 멀어졌습니다. 나는 버려진 걸까? 잠시 맡겨진 걸까? 질문은 늘 두 개였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요양원 식당에는 송편이 나왔고 탁자마다 손주 사진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사진 대신 남편의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열쇠가 손바닥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모서리 같은 사람이 평생을 걸어 지키던 집, 그 집의 금고를 열던 열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켜야 할 건 아직 남아있다. 지킨다는 건 돌아간다는 뜻이다. 퇴원 수속을 혼자 밟았습니다. 의사의 만류는 예의 바른 말로 포장된 거절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골목을 걸어 낮은 담벼락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에는 여늘이 이름의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인터폰에는 낯선 비밀번호 흔적이 촘촘했습니다. 현관 앞 화분 뒤에 제가 숨겨둔 작은 분리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키로 뒤쪽 보조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경첩이 짧게 울었습니다. 내 집 공기가 아직 나를 기억하는 냄새로 다가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고 깔끔함은 살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광고지와 대출 안내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공증 서류 사본이 나왔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깔끔하게 찍혀 있었고 위임장에는 낯선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글씨의 일정한 기울기 속에서 제 피랍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경련처럼 화가 올라왔지만 그 화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분노는 증거를 눈먼 짐승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방 옷장 위 칸, 남편이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열쇠는 정확히 들어갔고 금속에 찰칵하는 소리가 내 귀 안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봉투 3장, 녹음기 하나, 그리고 남편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복희야, 이건 내가 필요할 때 꺼내라. 흔들리면 이걸 들어라. 녹음기를 눌렀습니다. 남편의 낮고 둔중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집은 내 세월이다. 내 이름으로 끝내라. 사람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팔면 안 된다. 그날 밤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았고 위임장의 문장 구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도장 사용 기록, 며느리가 접촉한 법률사무소의 출입 명부, 아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부동산 권유 메시지들, 하나씩 모아보니 퍼즐의 색이 맞춰졌습니다. 도장은 잠든 시간에 찍혔고 계약은 명절 직전 급하게 이뤄졌으며 대출은 제 명의의 연금이 담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 삶이 종이 위에서 딴 이름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최영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책상 위에는 축 늘어진 커피 얼룩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듣고 나서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날 여세요. 그 말의 뜻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날, 숨긴 진실도 흔들린다는 뜻, 그리고 증인들이 모이는 날, 서류는 종이가 아니라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절 전날 동네 작은 경로당에 떡과 과일을 보냈고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세 사람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세요. 소리를 지르지 말고 눈으로만 증언해 주세요.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모내기 김밥을 싸던 사람들, 남편의 장례 때 끝까지 남아있던 두 손. 저는 그들의 믿음을 빌렸습니다. 믿음은 빚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의 등불입니다. 명절 아침, 저는 집에 먼저 들어와 상을 차렸습니다. 전기레인지 위에 기름을 올리고 애호박과 버섯, 동태와 두부를 차례로 올렸습니다. 기름이 모서리에서 잔잔히 울었고 부침개가 익을 때 나는 소리와 냄새가 거실로 퍼졌습니다. 이 집이 지켜온 계절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상 위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수저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그 단정함 속에서 제 마음도 한 칸씩 정리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복수, 무너지지 않는 복수, 내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복수. 그 복수는 칼이 아니라 상차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들어왔고 며느리 지연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인사를 짧게 했습니다.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은 적게, 증거는 정확히. 저는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사람의 마음이 방어 태세로 들어갈 때 나는 작은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남편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공증 서류의 필적 감정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제 필압과 맞지 않는 획, 위임 목적의 문장 구조가 통상과 다른 부분, 공란을 채우는 방식의 일관성 부재. 진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며느리는 손을 모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대신 상위 수저의 방향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그 느낌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제가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웃 세 분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변호사 최영진도 현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 상위에 서류가 놓였고 그 옆에는 제 삶이 놓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진료기록 4본. 보호자 동일안에 며느리의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 연금과 보증과 담보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계획에는 내 노년이 없었습니다. 명절상에는 어머니의 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그 손을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 상은 서류와 마음의 자리를 바꾸기 위한 상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 온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위임 철회, 인감 신고 폐기, 매매 계약 취소 고지. 진수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침묵으로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저는
여기 도장 찍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수저를 지연 앞에 옮겨 놓았습니다. 밥 먹고 찍읍시다. 그 말은 선전포고가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잉크 냄새가 상위로 올랐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웃 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등은 따뜻했습니다. 명절날 상위에서 시작된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어 기름 냄새를 내보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약간 묻어났고 유리 너머 남편의 미소가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을 마른 걸레로 밀었습니다. 물기가 적당히 마른 뒤 발바닥에 나무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제 삶의 바닥도 그렇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젖은 슬픔이 증발하고 단단한 결심이 나무결처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라 선택이 약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겠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대신 각자가 자기 몫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 그게 노년의 가장 단단한 복수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고 저는 수선화를 심었습니다. 마당 한쪽 햇빛이 오래 머무르는 자리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구근을 묻었습니다. 흙의 온도가 손바닥에 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싹이 올라왔고 꽃이 피었습니다. 노란색 꽃이 피 햇빛을 오랫동안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삶의 색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꽃은 말이 없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있어라. 다시 피어라. 이웃들과 작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 두 분의 빚보증 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글씨를 읽어주는 일, 전화로 묻는 일, 작은 항목을 체크하는 일, 그 일들이 제게 일을 돌려주었습니다. 무력감 대신 역량, 원망 대신 역할. 저는 다시 쓰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쓰여야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이 되는 기쁨, 누군가의 문제에 이름을 붙여주는 용기, 누군가의 명절을 진짜 명절로 만들어주는 수고. 저는 그 일을 배웠습니다. 명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카드를 썼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오너라. 앉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진수와 지연은 조용히 왔고 저는 상위에서 대추 하나를 굴렸습니다. 복이 굴러오라는 옛말처럼 저는 상위에서 미움을 굴려내리고 싶었습니다. 말은 적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이야기를 다 했고 이제 그들의 몫이 남았습니다. 둘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고개를 억지로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스스로 들 때 가장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스탠드를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별은 멀리 있지만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내 자리로 돌아왔다. 나에게 남은 자리, 나로서 살아갈 자리, 누가 가져갈 수 없는 자리. 복수는 자리를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늦게 배웠지만 정확히 배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복희입니다. 유산을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되찾았습니다. 제 삶의 리듬, 제 이름의 무게, 그리고 제 몫의 존엄을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지금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 한 장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 밤 상위 수저의 방향을 한번 맞추어 보세요. 작은 질서가 마음의 중심을 다시 데려옵니다. 증거가 없다면 기록부터, 힘이 약하다면 사람부터, 분노가 앞선다면 호흡부터. 명절상은 음식만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제자리로 올려두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이 알려준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삶의 일부일 뿐이며, 관계는 삶의 방식이며, 존엄은 삶의 형식입니다. 돈을 잃어도 방식을 지키고, 방식을 잃어도 형식을 지키면 언젠가 내용은 다시 따라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손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달구고 작은 전을 뒤집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에 작은 점을 남기면 그 점을 보며 웃습니다. 살고 있다. 네, 저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늦었지만 가장 정확한 복수였습니다.